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박완서. 침침한 조명에 익숙해진 후 다시 한번 휘둘러 봐도 아는 얼굴은 없다. 내가 제일 먼저 온 모양이다. 콤팩트를 꺼내 얼굴을 비춰본다. 눈화장이 암만 해도 눈에 거슬린다. 눈을 크고 맑게 보이게 하기는커녕 잘하면 곱살하게 보일 수도 있을 눈가에 잔주름을 노출로 만들어 강조하고 있다. 눈가뿐 아니라 얼굴 전체가 몰라보게 늙어 있다. 연일의 겹친 피로 때문일까? 서울로 이사오고 가련동에 임시로 거처를 정하고 집을 사러 다니는 일이 이만저만 고된 일이 아니어서 나는 요새 거의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상계동의 친정에서는 그 근처로 오라고 미리 몇 채 돋봐놓고 있다니 인사성으로라도 그 근처에 가서 보러 다니는 척 안 할 수 없었고, 수유동의 시집에선 또 이왕 서울로 왔으면 시집 근처에 사는 걸 마땅한 일로 아는 눈치이기에 그 근처도 가서 보는 척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의 꿍꿍이 속은 또 달라서 주머니 사정에도 맞고 겉보기에도 괜찮은 집을 구하려면 하곡동쯤이 알맞은 걸로 기뜸을 하니 그쪽도 안 가볼 수가 없고, 그러자니 가련동에서 상계동으로, 다시 수유동으로, 수유동에서 하곡동으로, 서울 동쪽 변두리에서 서쪽 변두리로, 남쪽 변두리에서 북쪽 변두리로 중심가는 가로지르기만 하면서 싸다니는 셈이다. 그래 그런지 나는 과연 서울은 크구나 놀라기도 질리기도 했지만 이곳이 내 고향이구나 하는 그윽한 감에는 전혀 없었다. 그야 아무리 서울에서 나서 자랐기로서니 차라리 고향이 없는 곳으로 자처할지언정 서울을 고향으로 대접할 사람은 없지만 나는 그래도 고향으로서의 선명한 영상을 갖고 있었고, 가끔 그림 요소를 꺼내보듯이 그 영상을 되살리며 향수를 알았다랬었다. 바퀴가 불완전하게 탈탈거리는 손수레에 피난 보따리와 올망졸망한 어린 동생들을 태우고 2살 터울인 남동생과 번갈아 밀며 끌며 돌아다보고 또 돌아다본 폐허의 서울. 그땐 하늘이 낮고 부드럽게 흐려 있었고 눈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었고, 폐허 사이에 도괴를 면하고 제법 의젓하게 서 있는 건물들도 창문이랑 창문은 하염을 토해낸 시커먼 그름으로 아궁이처럼 음음하게 뚫려 있었고, 북으로부터의 포성이 바로 무악재 너머에서 나는 듯 가까웠고, 사람들은 이고 지고 총총히 이 고장을 등지고 있었다. 아침 늦지막히 중학다리 집을 떠나 종로, 광교, 을지로 입구, 남대문까지 우린 너무 느리게 걸었고, 어머니가 이렇게 굼벵이처럼 걷다간 해안에 한강도 못 건너겠다고 걱정을 하는 바람에 이제부터 앞만 보고 기운내서 열심히 걸어야겠다고 마지막 돌아보는 셈치고 돌아보다 시야에 문득 남대문이 의연히 서 있었다. 눈발을 통해 본 남대문은 일찍이 본 일이 없을 만큼 아름답고 웅장했다. 눈발은 성기고 가늘어서 길엔 아직 쌓이기 전인데 기와골과 등에만 살짝 쌓여서 기와의 선이 하선지에 먹물로 그은 것처럼 부드럽게 번져 보이는 게 그지없이 정답기도 했지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볼 땐 산처럼 거대하고 준엄해 내 옹색한 시야를 압도하고 넘쳤다. 나는 이상한 감동으로 가슴이 더웠다.
남대문의 미워의 극치의 순간을 보는 대가로 이 갓난의 피난길이 마련되었다 한들 어찌 거역할 수 있으리라 싶었다. 그건 결코 안이하게 보아질 수도 없는 꼭 어떤 비통한 희생의 보상이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의 종교적인 건건으로 예배하듯 남대문을 우러르고 돌아서서 나무로 걸었다. 이상하게도 훨씬 덜 절망스러웠다. 그 피난 생활이 맺어준 인연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된 오랜 객지 생활에서도 그때 눈발을 통해 본 남대문의 비장미의 영상은 조금도 퇴색함이 없이 어머나 어머니나 동생들이나 중학동 옛집이나 금밖의 내 소녀 시절의 앳된 추억이 서린 서울의 어느 곳보다 훨씬 더 강력한 향수의 구심점이 되었다. 그러나 막상 서울로 돌아온 지 달포가 넘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도심을 가로지르면서 남대문을 볼 기회도 많았건만 번번이 딴 데로 한눈을 파느라 놓치고 말았다. 그렇게 서울은 번화하고 쳐다보고 우러러볼 높은 집도 많았거니와 차와 사람이 너무 많아 버스에 앉아서도 줄창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기에 정신을 빼앗겼다. 그러는 사이에 남대문에 대한 흥미를 쉽사리 잃어갔다. 나는 이미 이 고장이 남대문의 전기 따위가 지배할 고장이 아니라는 걸, 남대문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이 고장의 새로운 질서에서 소외됐음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그것을 눈치채자 이 고장의 희번드르한 치장 뒤에 감춰진 뒤죽박죽까지 모두 알아버린 느낌이 들어버렸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심한 뒤죽박죽의 상태에 있는 건 나 자신이었다. 바쁜 길을 가도 건널목의 신호등에 푸른불이 켜져 사람들이 일제히 건너는 것을 보면 나는 건널 필요가 없는데도 덩달아 건넜다. 번화가의 횡단보도를 푸른 신호등을 곧바로 쳐다보며 여러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건너는 게 나는 그렇게 떳떳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건너지 않아야 될 길을 몇 번 덩달아 건너다 보면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고 그날의 할 일조차 잊고 촌딱처럼 서투르게 허둥지둥하다가 우두망찰을 했다. 꼭 뭐에 홀린 듯 신나는 분주 끝에 오는 절망적인 우두망찰. 비단 길을 가다가뿐 아니라 나는 자주 이런 느낌을 경험했다. 서울 살림의 시작만 해도 그렇다. 남편은 꼭 집을 살 듯이 나와 복덕방 영감을 속이다가 하루아침에 전셋집으로 바꾸더니 부랴부랴 이사를 하고는 응저세트다, 하장대다, 문갑이다 하고 번질번질한 세간살이들을 사들이는 바람에 전셋집이란 서운함도 있고 집을 꾸미는 재미에 신바람이 나서 바삐 돌아가다가도 김포가 지척인 하곡동 특유의 비행기 소리가 유리창이란 유리창을 들들들 흔들면서 모가지라도 도려낼 듯이 낮게 지나가면 마치 온 집안이 얇은 유리로 되어 있는 듯 당장 박살이 날 듯한 겁에 질렸다가 갱음이 무사히 멀어지면 일손에 맥이 쏙 빠지면서 예의 우두망찰에 빠졌다. 남편은 좀티 좀 작작 내라고 그까지 소리에 정신이 나갈 게 뭐냐고 얕봤지만 남편은 잘못 알고 있었다. 나는 그럴 때 정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드는 느낌이었다. 비행기 소리가 멀어지고 들들대던 유리창도 멎은 후에 해맑은 정적의 일순, 나는 우리 살림이 얼마나 어벙한 허구에 섰나를 똑똑히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동안은 오래가는 일은 별로 없었다. 남편은 늘 나를 바쁘게 하려 들었다. 나는 늘 허둥지둥해야만 했다. 남편의 성품이 본래 그렇기도 했지만
서울로 이사를 오자 한층 의욕이 왕성해져 단박에 떼돈을 벌듯이 설쳐댔다. 그의 눈은 의욕 과잉으로 핏발이 서 있었고 몸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마디로 눈부셨다. 그는 나도 자기의 손발처럼 덩달아 바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나는 그게 잘 되질 않았다. 나는 그의 분망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